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어떤 경우에도 희화화될 수 없습니다. 어제 민주당 군산 유세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5.18 관련 발언은 충격적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어로 5.18 당시 신군부의 시민 학살을 묘사했습니다. 대통령실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을 비판하기 위한 비유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과 태도가 참담합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입니다. 군사정권의 폭력에 의해 무고한 광주 시민들이 죽어가신 참사입니다. 5월 광주에서는 같은 날에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허다합니다. 그날의 희생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떤 맥락, 어떤 상황에서도 5월 광주를 언급할 때는 애도와 겸허함을 지키며 지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치인의 수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돌보지 못하니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십니다. 선거철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에 국민이 상처받고 진저리를 치며 외면하고 계십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보복 공천과 비명 횡사 같은 표현이 일상이 되고 언론인 테러와 민주화 운동의 비극을 아무렇지 않게 묘사하는 망언이 여야 모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치가 다시 작은 희망이나마 국민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3월 22일 새로운 미래 선대위 상임 고문 이낙연.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홍우면입니다. 자, 드디어 얼마 만에 한 주가 무탈하게 지나갔습니다. 한 달 만인가 싶네요. 네. 네. 이제 뭐 주 초에는 그 이제 원래 지난주에 예정돼 있었던 대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그 서른 의원이나 오영환 의원이 이제 입당을 했죠. 저희 우리 당에. 네네. 그리고 이제 입당과 동시에 이제 오영환 의원은 우리 당의 이제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네.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니. 네. 근데 이 이제 그 뒤로 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당 집행부 행정부의 이제 어떤 그 좀 발빠르지 못한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좀 불만스러워했는데 지금 이제 오영환 그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에서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네네. 지금 이제 그 이제 선대위 체제로 개편이 되면서 지금 이제 연 대표님은 광주에 이제 내려가셨고 지금 광주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광주에서 이제 상주하시면서 계속 그쪽에서 선거운동하고 계시고 뭐 김종민 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시긴 하지만은 좀 더 지역구 쪽에 수정하실 수밖에 없고 다들 지역구 쪽에 수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선거 전략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지휘도 하겠지만은 지금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당 대표 역할을 대행하는 그런 면도 있단 말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각종 이슈 파이팅에 보면 이제 오영환 상임선대위원장이 전면으로 나섰어요. 네. 근데 상당히 보면 이제 뭐 일단 그 다들 당원들이 좋아하잖아, 잘생겨서.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 이슈들마다 이제 그 언론에 나오는 보도 사진들마다 보면 다 이제 오영환 상임선대위원장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이제 당에서 어떤 분과별로 이제 제시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의료 대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이제 1인시 당 지도부들이 릴레이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나타나시고 뭐 그밖에 다른 정책 설명이나 아니면 정부 비판 관련해서도 이제 메시지 낼 때도 많이 등장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자마자 크게 역할을 하실 게 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딱 직책 맡기고 확실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점은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 자체가 뭐 좀 새롭죠. 네. 30대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우리 비례 1번도 네. 양소영 후보가 29, 30 하여튼 거의 그 정도. 그렇죠. 네. 30대 초반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거의 비슷한 또 젊은 신재용 후보도 이제 전북 익산에 네. 출마를 했고 그런 어떤 이미지가 어떻게 연결되는 면이 있죠. 그리고 네.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이제 뭐 저는 이걸 이제 조기숙 그 위원장을 깔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리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조기숙 위원장이 그 글로 밝히신 바에 따르면은 우리 당 이제 창당 과정에서 많이 이제 뭐 직접적인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본인 말로는.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은 당초에 구상했던 게 이제 이준석과 연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세팅을 하려고 했냐면은 연 대표님이 좀 이제 그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그다음에 전면으로 내세우려고 했던 게 이준석이랑 박지원이었어요. 조기석 위원장의 당초 구상에 따르면은. 네, 그렇다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 개신당이랑 깨졌잖아요. 깨지면서 이제 걔 물 건너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오영환 선대위원장 자리를 사실은 이준석 조기숙 교수의 당초 구상대로 갔다면 이준석이 오영환 선대위원장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양소영 책임위원회 이제 자리에 박지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근데 상상해 보면 상당히 다행이죠. 그렇게 안 돼가지고 지금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좀 그 조 교수님 구상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좋은 것으로만 연결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 구상만 가지고 얘기하면 탁상공론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구조를 짜는 구조 짜는 그 전략적 구조 그 자체는 이제 뭐 이낙연 대표님도 동의를 하셨으니까 같이 움직이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전략적 구조에 입각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식의 선대위가 세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양소영 책임을 지금 비례 전면에 배치를 하면서 지금 광주를 오가게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한 게 아닌가. 네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뭐 얘기는 해야겠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최근에 했던 그 조기숙 교수가 이제 쓴 글에 의하면은 이제 그런 거 구상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예전에 했는데 본인이 또 하신 말씀이랑 또 안 맞아 이러면 네. 자기 그 새로운 미래 이렇게 딱 와서 공관위원장 막 맡을 때쯤에 그때 올린 한 얘기로는 원래 본인은 이준석하고 연대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 미래 대연합까지만 딱 하고서 이제 해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뭐 이제 그게 시기별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구상했다가 중간에 또 엎어가지고 또 변경을 했을 수도 있겠지. 뭐 그렇게 봐야 되겠지. 아니 그러니까 막 무슨 영화도 아니고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러면 언제 생각했다고 얘기를 좀 해주든가 뭐. 아니 이제 지금 인용돼서 놔두는 거는 조기숙 교수가 따로 자기가 근래에 언급한 게 아니고 네네. 과거 글을 사람들이 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어느 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시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시점이 그렇게 그 사건이 벌어진 사건이 미래대연합이랑 합쳐지고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랑 뭉쳤던 그게 그렇게 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거 확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얘기 나왔으면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비례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조기숙 교수도 나름 억울한 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지나치게 막 몰아세우고 막 그 국면에서 저는 이제 특히 그 조기숙 교수 그 집안 끄집어내 가지고 조병갑. 네. 그런 거는 그런 건 진짜 아니다 싶었거든요. 유치합니다. 네, 유치하기도 좀 비열하죠, 사실. 네. 그런 나중에 뭐 홍영표 의원 만약에 까고 싶으면 홍영표 의원 그 조상님 친했던 거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할 거야? 똑같이 할 건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치하기도 하고 좀 비열한 면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까지 가는 거는 이건 진짜 사람 말살하자는 얘기인데 그거는 아니죠. 사실 좀 말살하려고 하셨죠. 네. 많이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기숙 교수도 억울한 면이 있으실 테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봉합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봉합하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그때 마음 상하신 당원분들이 다 이제 뭐 그 상하신 마음이 치유가 된 건 아니지만은 봉합을 해야 되고 뭐 실제로 선거 시작됐으니까. 네네. 그래서 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지금 이제 이석현 고문께서 출마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갈등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조 중에 보면 이석현 위원장이랑 조기숙 교수랑 충돌을 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이석현 고문께서 출마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기숙 교수가 오늘 그 트윗에 글을 남겼더라고. 네, 예. 그 이제 자봉이랑 트윗에 남겼어요? 네. 페이북에다 남겼어요. 요새 또 트윗까지 남겼어? 그 뭐 자봉하려고 이제 사무실 어딘지 물어봤더니 사무실 아직 못 구했다 그래가지고. 네, 아직 구하시는 중입니다. 네. 사무실 열리면 자봉하러 가겠다 뭐 그렇게 이제 글도 올리셨던데. 뭐 서프라이즈 하시겠다. 서프라이즈는 아닌가? 뭐 이미 글을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서프라이즈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원래 계획은 서프라이즈. 뭔 서프라이즈 유치하게.
아니, 좀 이제 좀 뭐 솔직히 제 취향에는 안 맞는 그런 아, 액션이긴 한데 정말 안 맞습니다. 예. 뭐 근데 이제 어떻게든 본인 스스로도 이게 어쨌든 좋게 마무리하고 예, 싶어하는. 좋게 마무리하고 예. 싶어하고 이제 그 동안에 그 사이에 나온 글들이 뭐 근데 보면 이제 서로 상처 주는 글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네, 그럼요. 네, 네. 네. 이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뭐 우리도 사실 우리 이제 당원 지지자들도 좀 이 한번 이제 또 한번 딱 빈트 나가버리면 순식간에 이렇게 확 급발진해버리는 그런 것들은 좀 진짜로 조금씩이라도 줄여 나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길게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집요하시고. 네, 예. 연 대표님도 이제 그저께 그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이번 국면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당에 제기했던 문제 같은 것들은 당장에 어떻게 해소시킬 방법, 해소시키는 뭐 일단 물리적으로 여유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당면한 선거를 치르고 나가지고 뭐 정리하자. 근데 그거 그냥 독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총선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 허락된 땅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나름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계속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당원 지지자도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스스로 자각을 하고 그게 잘 안 돼서 문제긴 하지만은.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망할 뻔했어요. 진짜 이번에 진짜 심각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구원 투수 2명이나 나와가지고 분위기 반전을 꾀고 결국 성공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사실 처음에 언급하신 분들께서 좀 그렇게 빠르게 행동하셨으면 그게 제일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뭐 근데 또 왜냐면은 신재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거취를 정하고 익산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네. 이미 굉장히 큰 울림을 전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재영 후보 같은 경우는 진짜로 지금 거의 진짜로 우리 후보들이 다 맨땅이 헤딩이지만은 거기는 제가 트윗에 썼습니다. 맨땅 후보 맨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이게 뭐 신재영 후보가 어떤 정치적 욕심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이건 패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던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게다가 전광석화 그리고 거기 신재영 후보 지금 재산 신고한 거 보면은 마이너스 3,600만 원이에요. 그 캠프 꾸리려고 그 마이너스 통장이든 뭐 빚이든 뭐, 땡겼다는 예, 소리야. 땡길 수 네. 그렇게 가죠. 네. 그러니까 뭐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에 저기 뭐 학교에서 그 기숙사 조교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지금 당원 지지자분들도 보면 알게 모르게 편이 갈려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네, 뭐 그런 점도 갈려져 있죠. 그런 점도 간과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또 꼭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그게 민주주의니까 어차피.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약간 좀 숟가락을 얹자면은 비판 지점의 과정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가능할 거고요. 가능하고 과정 결과 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과정 결과 다 비판할 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투명하지 못한 대처 물론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네. 정말 비판하시는 분들이 썼던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음모론이라고 할게요. 네. 음모론이라고 할 때 거기에 정말 딱 들어맞는 결과였냐? 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끼워 맞추기식이었죠. 상당히.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네. 14번 14를 이렇게 딱 저격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그렇게까지 딱 정교하게 들어맞지가 않거든요. 거기서부터 좀 뭔가가 어긋나는 거 아닌가. 억지로 끼워 맞춰지는 예. 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떤 그 이번 비례대표 순번 정해진 결과가 약간 개파 안배 성격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따져봤을 때 1사를 그렇게 때리면은 네. 1번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이상해집니다. 네, 뭐 세종에 가 계신 그분 멱살 잡을 겁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야. 네.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그 1사번의 원흉은 공천관리위원장인데 일단 본인 아니라고 하잖아. 그리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공천관리위원장도 뭐 어딘가에서 뭐 이렇게 짜웅하는 매치 상대가 있어야지 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정말로 이렇게 뭐 실세가 조작했다고 하면은 이건 당 지도부밖에 못 해요. 그렇죠. 예.
아니면은 그 진짜로 당 대표들이 다 호수아비라는 소린데 그러면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다 그냥 뭐 호수아비고 그냥 속빈 강정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그 1사번 후보들 양소영, 신정현 두 후보가 네. 책임위원입니다. 네, 네. 책임위원인데 네. 나머지 또 책임위원이 뭐 신경민 책임위원도 있지. 신경민의 뭐 김종민의 박원석도 있고 뭐. 그리고 박원석 책임위원도 있고 네. 뭐 다 있는데 네. 그게 그렇게 절묘하게 1사번을 팍팍 꽂아 넣는다고? 물론 이제 생각하는 것도 이제 뭐 이해는 하면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민주당에서 겪은 몇 년 동안에 눈 뻔히 뜨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것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좀 뭐 깊은 의심 같은 거 하는 것도 뭐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당 같은 경우는 특히 당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때 좀 더 뭐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에서 이제 뭐 공보위 같은 걸 구성을 해가지고 네네네. 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제 정보를 공개를 하고 아니면 미리 알려야 될 걸 알릴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이유거든요, 사실은.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음모론 같은 거는 어떤 정보의 공백 사이를 메꾸려고 하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다시 한번 앞으로 이제 우리 지금은 선거 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계속 가야 되니까 그때 또 논의할 기회가 생기면은 이제 이 문제는 좀 이제 강조를 해가지고 당에 좀 어필을 할 수 있으면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 네네. 뭐 그런 이제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총선이다. 네, 네, 후보 등록도 어제 날짜로 다 끝나버렸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대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네. 방법 없습니다. 네. 뭐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은 진짜로. 아무튼 이제 그래서 지난주는 그 월요일은 그렇게 이제 결국 그 두 분이 입당 원서에 사인을 하심으로써 네. 한동안 계속 이제 들어온 애 만에 그러면서 통수 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좀 상처받고 의심병이 많았는데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네. 아니다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간만에 이제 좀 깔끔하게 네. 끝이 났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시 네. 훈이환이가 그렇습니다. 훈이환이가 복원됐습니다. 복원이 됐습니다. 연 대표님의 일방적인 고해도 끝이 났고.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들어 물고기라고 이제 안 놔주려고 하는 당원들의 의지가 네. 솟구치고 있는데 이제 오영환 의원도 은근 그 이제 본인 고집이 있는 양반이라 가지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존중할 만합니다. 예, 그렇죠. 그 의지는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정치 들어서 때려치고 나 유튜브를 할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소방으로 돌아가겠다는. 네. 그만한 멋있잖아, 솔직히. 그렇죠. 예. 영화를 찍고 있어? 이분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마지막에 총괄 선대위원장이랑 굉장히 큰 사실 직책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수행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네, 보면. 그러니까요. 네. 메시지 전달도 괜찮고 보면은. 마치 뭐 그냥 다 정해진 인생길을 걷는 것 마냥 그렇습니다. 그냥 뭐 자연스럽게 너무 잘 해내시고 계셔가지고 저도 이제 신기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오영환 선대위원장 다시 보면서 저분이 그 국회 4년 동안 그냥 꽁으로 한 게 아니구나. 어느 틈엔가 정치인의 어떤 그 정치인 태가 나오기 시작했다. 네네네. 그래서 계속 정치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저도 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그러니까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그릇이었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소망 돌아가시지 말고 정치하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오죽하면은 홍영표랑 32분 의원이 쌍으로 그렇죠. 친 오영환계 자처를 하시면서 네네. 네. 그러니까요. 나중에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지도자급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옆에 상당히 민망해한데도 불구하고. 네네. 근데 뭐 그냥 하는 허언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그 뭐 가벼운 농담 삼아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그게 꼭 농담은 아니라는 네. 거지. 그러니까 언제라도 다시 정계 복귀도 네. 하는 날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뭐 충분히. 네. 그리고 오면은 당연히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두 발 벗고 나서 가지고 환영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네. 이제 뭐 이준석 당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안 이제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구나. 최근에 이제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조국 신당이 상당히 이제 그 3지대 지분을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뭐 게다가 아니 총선 때 비례대표 표를 주겠다는 네. 그런 지지율에서는 뭐 어느 조사에서는 심지어 지지율이 30%를
넘는 그런 결과도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민주당 이탈표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민주당 이탈표를 흡수해야 된다, 흡수할 것이다, 흡수해야 된다, 이제 그걸 이제 전략적 목표로 삼고 들어갔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거의 가두리치다시피 해가지고 조국 신당이 민주당 이탈표를 다 흡수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국 남은 게 지금 조국 신당 표도 조국 신당의 갈 표도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가져와야겠지만은 일단 이제 삼지대 그러니까 그 민주당 지지 그룹 바깥에 있는 표들을 일단 이제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동안 이제 우리 경쟁사 했던 게 이준석 당이었단 말이죠. 아 네네. 뭐 개당으로 합시다 그냥 우리는 감정이 있으니까. 개신당 네. 신자는 뭐 붙여주죠. 아니야, 개신당. 난 개당이죠. 네. 개신당 그러니까 개신당이 그래서 근데 개신당이 이제 거의 지금 몰락 직전으로 이러고 있다. 이번 주 들어가지고 일단 이제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빤스런을 했어요. 못 해먹겠다 그러고. 그것도 좀 웃긴데. 네. 그러니까 그 김용남이죠. 김용남 그 거기 정책인가? 네. 그 아저씨는 어저께 아침 방송에서 네. 이제 아니 공천관리위원장 하시던 분이 네. 공천 다 끝나서 네. 집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준석은 네. 뭐 무슨 또 직책을 하나 잠깐 맡으신 것처럼 네. 물론 이제 뭐 선대위원장은 그 비례 1, 2번 천하람이랑 뭐 누구 네. 하여튼 그 두 사람이 하기로 했고 뭘 해주시기로 했다. 뭐 이준석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큰일 난 건 분명하죠. 게다가 이번 주에는 그 양향자 네. 개신당 원내대표가 탈당을 한 해 만에 거취를 네. 밝히겠다 이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 했는데 다음 날 또 취소했죠. 취소를 했죠. 네. 그 이제 좀 위협 블러핑으로 보입니다, 사실. 네. 그럴 수 있죠. 어필하려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굉장히 불안정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저 유호정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 출마 포기를 했고. 네. 답 안 나오지 솔직히. 어떻게 좀 그러면서 한 말이 더 웃깁니다. 제3지대 시도는 실패했다. 네. 자기가 그냥 그렇게 규정을 하고 아니 근데 그 말할 때 표정이 인터뷰를 하는 표정이 막 뭐 웃어. 그러니까 약간 허탈한 웃음이에요. 허탈한 웃음. 네, 허탈한 웃음이기도 한데 약간 남의 집 얘기하는 것처럼 좀 넋이 나간 거지. 어쨌든 그래서 제 지역구는 이광재와 안철수의 다이다이로 확정이 됐습니다. 뽑을 사람 없네. 아, 네, 상당히 어려운. 네. 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최근에 이제 이준석이 그 언론 인터뷰에서인가 보면은 그 자기 당 비례 관련해 가지고 네네. 다들 이제 막 비례만 노리고 들이댄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자기 당 당원들을 모여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비례 들이댄다는 식으로. 그게 그 본인이 한번 한 적이 있거든. 얘기를 그 우리랑 막 깨지기 직전인가? 네. 그 자기 이제 그 유튜브 그러니까는 자기들 지지자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에서 거기서 얘기를 했나 싶은데 이렇게 이런 삼지대 중소기업이 만들어지면은 거의 자연스럽게 다들 지역구는 아니고 전부 다 비례를 하려고 몰리게 된다는데 그러면은 망필이 온다고 자신이 굉장히 그거 경계한다 얘기를 했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경계를 하는 거는 뭐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지지 당원들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언론에 대고 자기 당 사람들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모욕 주는 거는 저는 그거는 그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자기 집비 몰라 지금. 그러니까 자기 그 동탄 나가가지고 자기는 지금 내가 보기엔 이 사람 지금 당 대표로서 당 일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건가 싶어. 동탄 나가서 되겠나? 그래가지고 어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겠는데 뭐 당은 그러면은 그나마 자기한테는 좋은 거고 근데 지금 당은 작살이 날 수도 있다. 이미 작살 직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무총장이랑 부사무총장이 사무부총장이 아 때려치고 비례했다가 비례 나가리 됐잖아. 안 꽂히니까 나가니까 못 해먹겠다고 확 던지고 일어났고요. 두 사람이. 그리고 그 저기 뭐 민주당 그 국회 부의장 그 양반 누구였지? 이영주? 김영주. 네. 국민의힘 가 계시는 예. 그분 국민의힘 가셨죠. 예. 양정수 설마 비례대표 비례의원 하셨던. 예.
양정숙 의원 못 받으셨죠? 그치, 공천? 그 국회 부의장이라고 양정숙이구나. 양정숙 같은 경우는 아니, 또 국회 부의장은 김영주. 그러니까 그 양반은 국힘 가셨고 예, 예, 헷갈렸네. 그러니까 그 양정숙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비례를 신청을 했는데 뭐 안 됐고. 네, 바로 그냥 튕겨버렸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당 비례 경선에 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하셨지만은 뭐 이제 그런데 다행히 그게 대외적으로 크게 불거지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또 선출된 후보들 가지고 후보 라인업 보고도 이제 이걸로 우리가 뭔가 어필할 수 있겠네 그렇게 이제 많이들 우려를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른 당 비례에 비하면 우리 당은 선제 또 그 저기 송당 약칭 송당이거든요. 소나무당. 네네. 소나무당. 송당. 네. 진짜 송당이야 거기는. 그 농담을 하는 소리가 송당으로 약칭 송당으로 그렇게 등록을 했는데 거기 네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뭐 변희재 있고 맞아. 막 저기 뭐 저기 저 누구야? 이름 또 생각이 안 나냐? 아니 되게 우스웠는데 손혜원. 손혜원도 있고 막 개판이야 개판 거기는. 네, 세 명의 얼굴이 나왔는데 네.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고 네. 나머지 두 명에서 기겁을 변희재랑 손혜원이랑 같이 있는 것도 참. 아니 손혜원은 네. 박지원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전남 거기 따라가야지. 비겁하게. 그러면서 쫓아가가지고 박지원이 자기 무서워서 목포 버리고 여기로 왔다 막 이러면서 쫓아가야 되는데 솔직히 손혜원이 단독으로 선거할 능력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 배치 단 것도 정청래 지역구에서 정청래가 백업해줘가지고 된 그렇죠. 거지. 뭐 정청래 빨로 네. 된 거고. 뭐 이제 그리고 또 조국신당 같은 경우는 보면 비례라고 쭉 올려놨는데 그 중에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4명이야. 네네. 그 재판 받고 있는데 다들 1심은 거의 다 패스했을 거야. 1심은 다 유죄로 네네. 나와가지고 2심 받고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뭐 그리고 뭐 나머지 그 양당의 그 위성정당들은 뭐 굳이 논할 필요도 없고 논할 가치도 없고 네. 그렇게 보면 이 3지대의 정당 중에는 우리 당이 그나마 라인업이 제일 낫다. 우리는 적어도 뭐 그런 식의 어떤 비위 잡힐 만한 것들 없고 깨끗하기라도 하잖아. 그래서 뭐 선거라는 게 뭐 이렇게 삐걱대면서 원래 굴러가는 게 맞죠. 이렇게 매끄럽게 굴러갈 리도 없고 뭐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는 모두가 만족할 결과가 나오는 총선 같은 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비판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의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판 자체가 빠져버릴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비판을 해야 네. 되는데 너무 그게 인물에 치우쳐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살하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얘만 찍어내면 네. 모든 게 다시 깔끔해질 것 같은 말도 안 돼. 예를 들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찍어냈다고 칩시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뭐가 되냐고. 계속 그러면 이쪽을 잠재우면 이쪽이 터지고 이쪽을 잠재우면 이쪽이 터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설사 예를 들어서 조기숙 공관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싸움거리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또 뭔가 하나 네.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네. 이제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그리고 이게 비토하는 그 당내 인사들이 주로 이제 비토의 대상이 되는 당내 인사들이 몇 분 있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분들 대부분이 이낙연 대표님이 픽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원래 이낙연 대표님의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런 사람들 욕하면서 이낙연 대표님이랑 그런 사람들을 분리해서 욕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논리적으로 성립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를 하면 이낙연 대표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하여튼 근데 그리고 이제 흔히들 이제 또 일로 빨려들긴 하는데 얘기가 갑자기. 근데 뭐 그냥 나온 김에 좀 해봅시다. 네. 사상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아쉽다. 네. 이제 정치인 비판을 막을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보면 이렇게 정치인의 어떤 입장이나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반박 논리가 왜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 그거 사정까지 왜 봐줘야 되냐? 이제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사정을 보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 될 정치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 지지 대상이에요. 지지자라는 게 지지자가 지지를 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고 뭐 그 사람한테 막 맨날 사랑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지지자가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게 지지자인 거예요. 그게 지지와 비지지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호감 가지는 거는 잘생겨서 호감 가질 수도 있고 그냥 사람이 좋아 보여서 호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지라는 거는 그 이상이니까. 또한 이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네. 뭐 이낙연 대표만 신경 쓰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난 고려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번에 이낙연 대표 정말 위험했습니다. 진짜 위험했죠. 네. 네. 이 정도로 안 끝났으면 만약에 끝까지 네. 갔다 이러면은 뭐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사실 쉽게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 버리면 애초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네. 어떤 자기 감정이나 그런 어떤 자기 정당성이 취해가지고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고 이거야말로 그만한 바보짓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뭔가 막 그렇게 막 튀어나가려고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 그 생각부터 다시 해보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가 그 생각해보면 좀 이제 차분해지는 면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그동안 뭐 한 몇 주 전에 이제 김종민 대표 그 강연도 저희가 소개를 하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보면 사실은 다 해답이 다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급발진만 안 해도 민주주의는 성공한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연 대표님도 그 인터뷰에서 이제 앞으로 또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뭐 정계 개편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허락된 땅이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건 이제 총선 결과 따라 네. 달라지는 거죠. 그때 그 상황에 맞는 역할이 우리한테 부여가 될 것이고 그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보다 더 험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냥 뭐 심플하게 가장 심플한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갑자기 또 총선 끝나고 나서 민주에서 막 탈당을 해. 막 탈당을 가지고 막 합치겠다. 우리랑 합치겠다면서 당명 좀 바꿔볼까. 막 또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그렇지. 뭐 서른 의원들도 선거 끝났으니까 뭐 이제 민주연대 같은 거 합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럴 때도 충분히 뭐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만들어가지고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저거 얘기한다고 서른 죽여라, 서른 간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진짜 그거는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도 매도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자 나름의 자기가 뜻한 바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들이고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당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없단 말이지. 네. 그리고 서른 의원님께서 이제 그 백브리핑 인터뷰 하실 때 네. 아주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네. 예, 뭐 민주연대 이렇게 네. 해보는 게 낫겠다. 하지만 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냥 새로운 미래로 하기로 했으니까 네. 난 받아들인다. 네. 우리도 그런 자세를 사실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서른 의원 생각이 있었고 주장을 했지만 뭐 회의를 통해서 수기를 통해서 이제 그냥 새로운 미래로 가는 걸로 정해졌으니까 네. 나는 받아들이고 입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좀 이렇게 왜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가 좀 팍팍하게 굴어도 돼요. 근데 우리 당이 팍팍하면은 마음만이라도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반비라니까 그 상반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만이라도 여유를 가져야 된다 앞으로라도 뭐 이제 그런 말씀을 서두부터 이상하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원래 이 얘기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맞이하는 네. 무난한 주말인데 네. 갑자기 뒤끝풀인 것 같아서 네. 네, 좀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닐까. 네. 좀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본 내용으로 넘어가야겠네요. 네. 자,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S님, 달타냥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 6입니다.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고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 AIR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웰컴퓨터의 견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웰컴퓨터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AS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웰컴퓨터에 연락 주세요. 포장에 필요한 안전 박스를 보내드리니까 서비스를 받으실 컴퓨터를 그 안전 박스에 넣어서 웰컴퓨터로 보내주시면 편하게 전국 어디에서든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매장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장이 정말 잘 지금 세팅이 돼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가보시면은 좀 컴퓨터 펌프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이제 그 뭐야 직원용 컴퓨터를 이제 직원용 컴퓨터 겸 그게 이제 어떤 디스플레이 데몬스트레이션이 되는 거라 가지고 실제로 그 지금 이제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 보면은 애초에 중고 컴퓨터 견적법으로 아니다 뭐 중고 컴퓨터인가 컴퓨터 업그레이드인가 견적법으로 오셨던 손님이 그 매장에 있는 컴퓨터 보고 펌프 받으셔가지고 신품으로 뽑아가셨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근데 그 사진만 봐도 그리고 이 웹컴퓨터 사장님 그 스타일이 워낙 좀 정말 잘 깔끔해요. 제가 보기에도 다른 그 조립 PC들하고 비교해봐도 잘 뽑아내셔가지고 충분히 그 현재 직접 보시면은 훨씬 땡길 것이다. 펌프질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장사하셔야죠. 그렇죠. 많이 팔아야지. 네, 그렇죠. 웹컴퓨터 올해는 네, 좀 네. 올해도 가게도 확장했는데 더 흥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교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부터 구운 찰떡, 호두 강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라몬카카는 드디어 이제 빵 배송이 끝나가지고 네. 상당히 이제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사장님이. 이제 또 한 놈 집어 넣어야 돼. 그 선거 끝나면 조국 신당에서 몇 명 가지 않겠어? 아, 이왕이면 선거 기간에 한번 확 너무 잔인한가? 왜냐하면은 제가 그 치즈식빵 맛을 좀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정말 그 레벨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라만까까는 먹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 뭔가 꽉 찬 돌직구 느낌이에요. 이게 네. 막 그 화려하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슈톨렌 같은 경우는 워낙 제품이 화려한 제품이다 보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화려하지만 그 장르가 그러니까 원래 식빵은 네. 화려하진 않은데 네. 이 맛이 너무나 밸런스가 단단하다 이게. 그러니까는 뭔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육각형이 꽉 찬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스탯이. 이제 그 보통 이제 시중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식빵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건 진짜로 뭔가를 발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식빵, 얘도 네. 식빵인데. 네. 뭔가 달라. 이쪽 이제 야 뭔가 달라. 그게 식빵이야. 내가 식빵이 뭔지 보여줄게 그런 느낌이지 좀. 그리고 얼마든지 식빵이니까 네. 얼마든지 뭘 튜닝을 하면 잼을 바르든 네. 뭐 버터를 바르든 하면은 훨씬 더 맛있어질 것 같고. 네. 근데 그 자체로만 먹어도 충분히 먹을 맛있고. 만하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식빵이 인건비가 그렇죠. 너무 많이 네. 들어가지고 사실상 품이 많이 들고. 사장님이 이 저 인건비 뽑아내기 힘든 수준이다. 진짜 그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발 직원을 붙이셔가지고 식빵 전문 업체를 거듭나라. 그러니까요. 뭔가 이 양산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팔면은 돈인데 아쉽습니다. 네. 자, 어쨌든 네 빨리 누구 한 명 집어넣고 싶어졌다. 그런 맛이다. 큰일이네. 큰일입니다. 네, 어쨌든 네, 이렇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주는 오랜만에 민주당 이야기 좀 해봅시다. 아, 왜냐면은 민주당이 시끄럽기 때문이죠. 남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지. 예. 이것도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의 그 아이템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그 뭐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조수진이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의 뒤를 이어서 정봉주가 이제 털리고 네, 다시 한번 박용진한테는 도저히 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집어넣은 사람이 난데없이 꽂아놓은 사람이 네, 우리한테 많은 분들한테는 이제 알릴레오의 그 진행자 얼굴로는 알려져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나 그동안에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가서 그렇죠.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뭐 유시민 옆에 있는 병풍 정도로만 네. 생각했었던 그런 네. 사람이었죠. 딱 꽂아놓은 사람이 조수진이고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력을 보면은 알릴레오 왜 나왔냐? 이 사람이 또 노문재단 이사였어. 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사였구만요. 네.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하고는 어떤 년이 있었냐? 민주당에서 여러 직책을 맡았는데 대표적인 게 2019년에서 20년 요 기간 동안에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얼핏 이렇게 SNS에 돌아다녔던 거를 하나 보자면은 뭐 이정희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보좌도 잠시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본인 해명에 따르면 보좌는 했었는데 네네. 통진 당원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당원은 아니고 그럴 수도 그거 있나 잠깐 보지. 하다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바로 민주당 입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 한 2010년대 초반쯤인가 보죠, 아마도. 뭐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변명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21년, 22년인가 아무튼 뭐 민변 사무총장도 있었다. 아, 네, 네. 그럽니다. 또, 네, 꼴에 그러면서 자기도 인권 변호사였다는 둥.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출마를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가산점 빵빵 집어넣고 박용진 점수 다 깎아가지고 그렇죠.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박용진이 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고 거기다 투표 결과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그 유세장 돌면서 공식적으로 또 박용진 의원을 한 번 더 모욕을 했어요. 네, 확인 사살이었죠. 네, 가점 빼도 박용진이 졌다 그러면서. 네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얘기 할 때가 사실은 이 민주당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이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당대표가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이게 또 사실 시스템이가 뭐가 없는 거지. 뭐 또 없는 예. 거죠. 원래 나도 모른다. 그리고 그냥 뭐 박용진 의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뭐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뭐 그렇게라도 그렇죠. 이제 공지사라도 그러니까 뭐 립서비스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박용진한테는 무려 네. 한 3번째 일어난 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뭔 기대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네. 그렇게 사람을 욕을 보이냐 싶고 그러니까 얼마나 말입니다. 미웠으면 그랬을까 싶은데 뭐 아니 이제 뭐 그렇게 미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이겨놓고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 게 그 연 대표님한테 가했던 네네네. 이재명이 가했던 그런 탄압을 지금 탄압과 비슷한 수위로 박용진한테 지금 이제 가하고 있는데 다만 박용진은 그동안에 악마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없었죠. 예, 총선 때 몰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때려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대충 비슷합니다. 박용진도 너도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야 너는 네가 국민의힘 새끼지 뭐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전혀 민주당이 아니냐. 뭐 박용진도 뭐 물론 이제 수박 얘기도 들은 지 오래됐지만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야 박용진이 민노당에서 진보 신당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네. 민주당에 들어와서 이재명보다 훨씬 진보적인 인사죠.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렇게 진보 좋아하는 실제로 그런 진보적인 활동을 했었고 네. 박용진은 네. 그러면서 또 뭐 재벌 저격수 이런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선명한 그런 정치 활동을 계속 해왔던 사람인데 사실상 한 게 없고 수박이래 나참 이재명 좀 건드렸다고.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좀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리고 진짜 막 갖다 붙인다. 막 갖다 붙이고 예, 있어요. 예. 그냥 그 자기 눈에 안 들어오면 다 수박이야 그냥 무조건. 그냥 수박이고 예. 뭐 참 진짜 한심합니다. 어쨌든 그 박용진을 죽이기 위해서 마지막 자객이었는데 이분이 그냥 자신의 이력이 탈탈 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변호사니까 네. 변호 이력들을 이제 털어봤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근데 이 변호 이력을 털어봤더니 상당히 이제 좀 뭐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여러 사건을 수임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네네. 이제 뭐 충분히 직업적 어떤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고려를 한다고 해도 보면 이건 좀 골 때리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결국 불거지게 됐다고 보는데 이제 하나씩 사례들 한번 쭉 봅시다. 이거 좀 말이 좀 방송을 하기엔 좀 그런 내용들이 많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조수진 변호사는 네. 그 어떤 성폭행 사건이 있을 때 대체로 가해자를 변호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가해자를 변호를 했는데 이 변호 논리가 보면은 네, 이게 맞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여성계 특히 여성계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이제 강하게 그동안에 어필을 해왔고 뭐 캠페인도 벌였던 그런 지점들을 역으로 이제 이용해서 이제 변호를 하려고 한 그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22년에 이제 그 자기가 변론 맡은 재판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이 사람이 한의사인가 그런데 피고가 그 30대 여성이 이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한의원에 왔는데 추나 치료를 하면서 추나 이제 척추 쪽이죠.
추나 치료하면서 이제 성추행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런 한의사를 이제 변호를 하게 됐는데 그때 변호 논리가 그 고소를 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다음에 뭐 그 진료실 내에 있는 간호사한테 내가 당했다라는 걸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도 네. 진료를 추가로 받았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네 가해자를 변호했습니다. 이게 이제 강간 판타지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이 판결이 23년에 났을 텐데 서부지법에서 결국 판결을 낸 건 판결문을 보면은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하냐면은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정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이른바 피해자다움의 행동 양식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피해자가 피해를 받고 나가지고 보이는 반응이라는 게 그야말로 케바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좀 이제 말하자면 성격이 좀 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필하면서 막 반항하거나 아니면 반격할 수도 있고. 근데 좀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는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게 애초에 피해자가 당황스러우니까 이것도 치료 중간에 어떤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처음에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법원에서는 그래서 충분히 피해자의 행동이 뭐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해자는 징역 1년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18년에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코치가 있었는데요. 그 코치를 이제 또 변호를 했어요. 네. 변호를 했는데 그 피해자가 스쿨 미투 운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스쿨 미투 운동을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성범죄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이제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도 사건을 일어난 후에 평소와 다름없이 코치랑 지내다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문제를 삼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네. 아까랑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네. 피해자답지 않다. 그렇죠. 이런 거지. 그리고 또 이제 또 이 가해자가 학교 정규직 교사가 아니고 계약직이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위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네, 그래서 뭐 유괴에 의한 그런 이제 성범죄도 네네.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게 문제가 됐죠. 이 조수진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위해서 블로그에 이제 홍보글을 썼는데 이런 글들을 썼습니다. 성범죄 가해 유형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어떻게 활용해야 피고인에게 유리한가? 그러니까 성범죄가 국민 참여 재판이 유리하다라는 제목의 그런 글을 썼고요.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이제 재판을 받을 경우에 성범죄에 관해서 무죄 판결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 논리가 되게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이제 네. 앞서 말씀드린 그 피해자다움을 가지고 평가를 네, 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블로그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피해자다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강간 통념이라고 이제 그렇게 용어를 정의를 내렸는데 이 강간 통념이라는 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실제로는 피해자다움이라는 게 없다. 네네. 자기 블로그에 또 이렇게 써놨어. 그래놓고 자기가 변호할 때는 이 점을 파고든 거야 또 역으로. 그렇죠. 그리고 가장 널리 알려진 거는 아마 이거 같습니다. 이거 언론에 KBS 단독 보도를 통해서 판결 중에 변호 내용까지 공개가 됐던 사건인데요. 2021년 정말 최근이다.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이게 무슨 태권도장 관장인가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변호하는 과정 속에서 이 피해자 학생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이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심지어 피해자의 아버지가 범인일 확률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고 가해자를 변호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들과 많은 성관계를 한 다음에 이걸 은폐하려고 관장한테 덮어씌웠다. 초등학생인데? 네, 초등학생인데.
이건 좀 너무 심하죠, 사실. 굉장히 심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이 진짜 이 조수진 변호사가 웃긴 게 정말 사람 화가 나게 만드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신이 이렇게 비판받고 있는 게 자신의 이런 변호 과정, 변호 논리 때문이 아니라 파렴치범을 변호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지금 공격받고 있다, 비판받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눈높이를 만족하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빠져나가고 네. 있는데요.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변호사는 누구라도 변호할 수 있죠. 할 수 네. 있는데 논리가 문제죠. 이 케이스는. 그렇죠. 네. 여기서 막 2차 가해를 막 이렇게 초등학생 이 어린 사람을 가지고 2차 가해를 막 만들고 그 사람의 가족까지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무슨 와 이거는 진짜 무슨 뭐야 뭐 성폭행이라던가 아니면 뭐가 났을 때 네. 사고가 났을 때 뭐 음주로 인한 뭐 정신이 뭐 그 심신미약. 심신미약 네. 이런 거보다 훨씬 나쁜 것 같아요. 이거. 뭐 이제 21년에는 또 이제 이런 그 사건도 변호를 맡았었는데 네, 이거 네, 이제 네. 코시국대에 있었던 일인데 네. 남자 2명이 이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강간한 사건인데 이거는 그 가해자 A와 B가 이제 그 남자 둘. 네, 남자 둘이 이제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그러니까 코시국이었으니까 밤 10시에 술집이 문을 닫으니까 B의 집으로 이제 피해 여성을 데리고 가가지고 A는 이제 강간을 했고 B는 유사 강간을 벌였다 이런 사건인데 이걸 변호한 거 보면은 이게 그 A랑 B랑 동시에 한 게 아니고 A가 먼저 하고 나서 이제 B가 이제 또 들어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했다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죠. 네. 그러니까 특수강간이 될까봐 그렇죠. A가 B가 네, 그러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한 게 아니다. 네. 같이 셋이서 술을 마셨지만, 그러니까 피해자와 남자 둘이 이렇게 술을 마셨지만 얘네들이 뭐 작당을 해서 한 거는 아니고 그냥 한 놈이 충동인지 뭔지 알 수 없고 한 놈이 일단 강간을 했고 다른 한 놈은 그거랑 상관없이 또 그냥 그 방에 들어가서 유사 강간을 했다. 뭐 이런 논리인데. 그리고 또 그중에 이제 A가 이제 그 강간범인데 네. A 같은 경우는 심신미약 상태에다 술 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론을 했는데 다 안 받아들여졌죠 당연히. 네. 이걸 이게 진짜 말이야 방구야 그 수준인데 이 정도면은. 하여튼 참 아니 뭐 한 건도 아니고 막 더러운 변호가 뭐 3-4건이 나오니까 그렇죠. 게다가 또 굉장히 다 2020년 이후 정도로 해가지고 몰려 있습니다. 근래입니다. 근래. 예. 이러면서 그 다스베 그 뭐야 저기 알릴레오 나와가지고 유시민 옆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병풍하고 네. 우리 욕 보이기는 하고 거기서 네, 맞장구 네. 치고 그랬던 거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불거지니까 민주당 여성위원장 이재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사례들로 조 변호사를 재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또 곤란하게 말입니다. 네. 이재정 의원이 네. 이 경북대학교 법대를 나왔는데 네. 이 사람 조수진 변호사 선배더라고. 그렇죠. 한 네. 2년 선배라는 것 같더라고요. 동문이기도 하고 이재정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게 생각나네. 저번에 그 어디야? 거기 그 우파 유튜브에서나 또 이 양반 그 터뜨린 거 있잖아요. 불륜 쪽으로 하면서. 뭐 그런 게 있었죠. 네. 네.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고소하니 만에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네. 고소를 했었어야죠. 네. 선거 때 다시 좀 뻥튀기 키워야 되지 않나 모르겠네. 어쨌든 뭐 당연히 형편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나마 여기에 관해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게 박지원인데, 근데 난 이 양반도 좀 웃겨 지금 이 메시지 보면은 뭐 지금까지라도 조 변호사가 스스로 사퇴에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게 당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자 우리 당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다무사 하라는 얘기지. 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 그 일단 피해자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피해자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여기서 선당우사 얘기를 하는 거는 참. 그래서 굉장히 진정성이 의심을 받는 순간이고요.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런 이제 여성주의 특히 이제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N번방 사건 그걸로 이쪽 무대에 말하자면 데뷔한 사람인데 그게 자기 핵심 아이템인데 네. 그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당 사람 다 됐네. 그거밖에 이제 나가면 내가 강북을 뭐 좀 뭐 양소영 책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박지원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훨씬 나죠. 그러니까 적어도 양성형 책임은 그래도 뭐 자기 앞가림 스스로 하려고 노력했 그렇게 이제 그 생활인으로 살아봤던 사람이고 박지원은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양소영은 그 당직을 몇 년을 했는데. 당직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도 하면서 살아본 사람이고 박지원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뭐 이제 뭐 당밖에 어쨌든 근데 타이밍은 좋았던 것 같고 뭐 박지원 아직도 자기 위치를 모르는 것 같아. 아니 너한테 안 준다고 이제. 이거 이제 관련해서 민변도 이제 성명을 냈거든요 사태 이후에. 네네. 근데 이제 뭐 쭉 내용 보면 뭐 그냥 뭐 이제 입 바른 소리 쭉 하고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은 그 조수진이 이제 민변 사무총장까지 했었는데 민변 내부적으로도 이런 뭐 변호사니까 이런 의뢰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름의 자체적인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자 변론을 하되 네네. 선은 지키자. 그런 이제 내부적인 뭐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었다고 하는데 조수진이 선을 많이 넘었다. 그렇죠. 이건 뭐 반인권적인 수준이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식의 변호 전략이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만약에 같은 로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 옆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변론을 하는지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나도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는 막 아니 수임계 뭐 하고서 뭐 수익 나누고 뭐 이런 거는 하겠는데 그런 것까지 다 보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뭐 선긋기를 한 것 같은데 민변은 사실 언제부턴가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뭐 민주주의를 뭐 위한 변호사 모임이 민변이잖아요. 얘네는 그냥 민주당을 가기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게 민변이에요. 네. 그렇죠. 민변의 민이 이제 민주당이 민자가 돼버렸지. 민주당이 민자가 돼버렸어. 실제로 한둘입니까 지금 민변 출신이? 근데 거기서 다들 그렇게 잘하나? 옛날 뭐 전해철 이 정도까지도 전해철 의원도 민변 출신이고 하여튼 민변 출신 정말 많지만 특히나 최근 뭐 한 70년대생 정도 때 나이로 민주당에 들어와가지고 민변 뭐 거쳐놨다가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수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기가 민변 사무총장을 왜 했는지를 이 케이스를 통해서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어요. 뭐냐면 이게 사건이 불거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온 얘기,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난 민변 사무총장 출신인데 나를 뭘로 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너무 이재명 같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도 뭐 지가 뭐 민변 이재명 민변 들어가려고 그건 이력 구라쳐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랬잖아. 그것도 근데 이제 그냥 이 민변도 아니고 성남 민변 뭐 이런 거고 그 참여연대도 그 참여연대 아니고 성남에 따로 만든 그 성남 무슨 참여연대고 네. 막 어디 이재명 같은 애가. 그래서 아무튼 언론의 집중파를 맞고 네. 침몰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제 민주당에 또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조수진 하나만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건태, 여기는 이제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사람인데, 경기 여기면은 카운터가 이제 우리 당의 이제 장덕천 후보죠. 네네네. 이건태는 어떤 양반이냐? 이재명 법률특보고 정진상 변호사입니다. 핵심 인물이네. 네, 핵심 인물이죠. 핵심 인물. 네. 정진상을 변호하다니. 근데 이 사람도 또 성범죄 변호한 이력들이 쭉 나와요. 이게 뭐 보면은 이것도 이건 뭐 사실 좀 조수진만큼 충격적이지 않고 변호사라면 변론하다 보면 이렇게 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한번 봅시다. 2018년에 이제 그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가해자를 변호를 했는데 뭐 300여 차례라고 합니다. 왔다. 네. 이거 이제 카메라에 모음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그렇지. 사진 찍을 때 소리 나면 안 되니까. 나 지금 뭐 참고로 제 폰은 이거 홍콩산 아이폰이거든요. 그러면 소리 안 나겠다. 예, 모음하면 소리가 안 나가지고. 예. 의심살까 두려워. 그런 목적으로 산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당근에서 샀냐 중고나라에서 샀냐 그런데 안물안공인데 왜 갑자기 노출하시는 거죠? 캥겨가지고. 왜 캥겨? 뭐 지하철도 별로 안 타면서. 아니 뭐 평소에 사진도 안 찍고 다니는데 뭐. 그러니까. 근데 왜 그래 갑자기? 근데 또 누가 또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뭘 알아요 의심을 하지. 제 저거 막 폰카 소리 안 나는 거 들고 다닌다 막 그러면서 막 소문 나면 또 이상한 분이네. 자,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게 좀 이 양반 이 가해자가 찍고 다니는 사진이 좀 이제 패티시 사진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특정 신체 부위를 이제 부위별로 이제 찍는 사진을 찍어낸 모양인데. 그중에 발을 수백 장을 찍어가지고 음란 사이트에 올렸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건태는 발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 이건 좀 귀엽다. 귀엽긴 하다. 근데 이 성적 욕망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일반적이지 않은 그렇죠. 다양한 장르이기 때문에 뭐 발도 있고 뭐 겨드랑이도 있고 뭐 그렇죠. 희한한 게 있죠. 네, 목도 있고 뭐 별별 거 다 있어요. 네. 게다가 또 발은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발 패티시는 지금도 검색어 자동 완성이 될 걸요 아마. 그 저기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발 사진집도 나오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재판부에서 당연히 안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또 이제 22년에는 그 실내 테니스장 아르바이트에서 했던 18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남성을 변호를 했는데 이것도 또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18 미성년자니까 미성년 이제 성범죄를 변호했다. 네, 뭐 네, 이런 네. 취지로 이제 나온 이야기고. 그다음에 2020년에도 네. 자신이 이제 고용한 코디네이터와 그러니까 예. 수술 의료 코디네이터죠. 네, 의사입니다. 의사 가해자가. 네. 그다음에 간호사를 추행한 남성 의사를 변호를 하는데 병원에서. 네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거 카카오톡으로도 막 이렇게 찝쩍 되고 이 뭐 이런 대사를- 사람까지 그렇죠. 이 대사를 일일이 읽는 거 좀 더러워서 네. 쓰려고. 이런 뭐 더러운 의사도 변호를 했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이비 종교 교주 이거 이제 사람도 등쳐먹은 케이스인데 이건 또 이게 뭐냐면은 삭힌 식초물을 만병통치하게 하려고 주로 이제 노인과 장애인들한테 판매한 그런 사이비 종교 사기꾼이 있었는데 이런 케이스도 변호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불법 성매매 알선전 그러니까 뭐 포주도 변호를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다양한 네. 다양하게 변호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 어저께 종편 어느 방송이었지? 뭐 거기서 이제 어떤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건데 그런 정도의 사건은 이제 그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그냥 사실 국선 변호사로 가는 건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변호사를 찾는 경우는 이 사람이 돈이 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사건이 안 좋잖아. 예, 안 맡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웬만하면 안 좋으니까는 네. 그러면 가격이 자꾸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만 주워 먹는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도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아, 예,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네. 이런 것만 주워 먹는다. 왜냐하면 이것도 나름의 블루칩이고 블루칩이지. 돈이 이제, 되잖아. 그래서 이제 안면 몰수하고 진짜로 돈만 밝힐 거면은 이런 거나 그러니까 좀 그 역량이 되면은 기업권을 맡는 게 제일 돈이 되지만은 개인권 같으면은 또 그리고 좀 이제 재력가들의 이혼 소송 같은 거를 잡으면은 돈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영업 라인을 잘 타야 되는 것들이고 아니면 이런 것들이라고 이런 것들 이제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 네네네. 이런 것도 돈 된다고. 그리고 이런 거 한두 개씩 맡기 시작하면 입소문 타가지고 그쪽 범죄 업계로 퍼지는 거야. 그렇지. 전문 변호사화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 날리게 되는 거지. 네. 참 이런 양반이 대장동 변호한 것도 자신상 변호한 거 적인상 좀 자존심 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근데 이 정도 그러니까 대장동 할 정도면 나름 정관 아닌가? 정관일까? 여기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검사 출신이고 검사 시절에 이렇게 뭐 성범죄 그런 소리 하고 다녔단 말이야. 전문가네 진짜. 야 전문가구나 이거는. 자 그래서 이 경기 부천병 같은 경우에 이제 장덕천 후보께서 지금 이제 일단 시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일단 뭐 많이 알려진 데다가 상당히 이제 이미지도 좋게 그렇게 가고 있어서 뭐 선거가 지금 뭐 비교적 우리 당 후보 중에서 비교적 좀 이제 선거전을 수월하게 치르고 있는 편이긴 한데 요 전략 중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덕천 후보도 변호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진짜 인권 변호사냐? 아, 그렇지. 그런 걸 한번 맞짱 떠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울산에도 이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똑순이 이미영 후보가 네. 출마한 울산 남구갑의 상대 후보인데 전은수라는 후보입니다. 영입인재 7호입니다. 이재명 영입. 심지어 영입인재. 네.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은 좀 이력이 독특한데 원래 초등학교인가 교사였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관두고
변호사? 네, 변호사 로스쿨 가서? 네,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된 케이스인데 하여튼 재밌습니다. 뭐 어떻게 네. 또 이런 애만 또 잘 주워오냐.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 성폭력 위기센터 무료 법률 지원 사업 전문 변호사라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아 그런데 어디 보십시다. 네. 변호했던 사건을 이게 보면 이제 그 19년도에 변호한 사건을 보면은 그러니까 가해자를 변호한 사건을 보면은 이거 이제 이 가해자가 마사지 업소 사장이에요. 아 동호 잘 지내니? 스파르타. 네. 그 이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을 상품 성폭행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기초 수급 받고 있는 피해자라고 하는데 기초 수급 받고 있으니까 아마도 거기서 이제 뭐 그 직접 뛰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보조는 아니면 뭐 식당에서 거기도 주방인과니까 그런 데서 일하시던 분이 아니었나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아니 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방금? 그러니까 가해자가 사장이고 가해자. 예, 피해자가 40대 여성인데 이 일하는 업소에서 업소에서 일하시는. 네. 근데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다 이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 약자라는 거지.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308회에 걸쳐가지고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냥 그 이제 강간이 아니다. 이거는 거의 하루 걸로 한벌 꼴인데 네. 이게 2016년 5월부터 2017년 8월에 300회가 넘으면은 그렇죠. 진짜 이거 하루 걸로 한벌 이거 꼴 아닙니까? 그냥 이제 화관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고 했는데 이 범죄 보면은 뭐 굉장히 가학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고 심지어 그 업소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고 막 그렇게 됐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좀 죄질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시각장애인 미성년자를 집단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서 사진을 돌려본 일당 중에 폭행을 주도했던 피고인을 변호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성범죄가 있고 폭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건이 물렸는데 그 중에 폭행 그 주도자를 이제 변호를 했는데 그냥 폭행에 대해서만 변호를 한 거고 뭐 신체를 불법 촬영해 사진을 돌려본 피고인을 변호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긴 했습니다. 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세 명의 변호사 정도를 지금 이제 많이 지목을 해가지고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사실 요것들을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은 뭐 저는 조수진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변론 그 논리 자체가 선을 많이 넘었다고 보기는 하지만 나머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변호사라면 변론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도 맡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이제 억지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케이스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커지는 거예요. 한 명만 이랬으면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몇 명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변호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후보로. 많죠. 네네. 그 전에도 많았고. 네, 그 전에도 많았고. 지금 우리 당에는 변호사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비율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변호사를 밝히냐? 변호사 밝힌다고 보이잖아요. 지금 보면 진짜로. 네네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뭐 그 민주당 변호사 출신 정치인들이 이제 인권 변호사 이력을 많이 부각시켜가지고 전교로 입문한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민주당의 대통령 3분 중에 2분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네네.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이분들은 또 그 노정 변호사고 인권 변호사셨고 분명하게 그렇죠. 그 활동하는 이력들이 뭐 지역에서 전설로 남아 있으니까 거의.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후에 그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보면 이제 이 인권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민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이미지도 굉장히 호감으로 그렇죠. 올라간 면이 있죠 분명히. 그래서 좀 이제 민변이 그 뒤에 좀 석연찮은 그런 뭐 액션을 취하더라도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였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민변을 어떤 민주당 들어가는 어떤 게이트웨이로 활용하려는 그런 면도 보이기도 했고.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이재명이고 이재명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변호사라 그러면은 뭐 범죄인 변호 맞는 건 당연한 일이죠 사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범죄인 변호하다 보면은 피해자를 공격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러니까 보통 변호사가 그런 어떤 범죄의 가해자를 변호하게 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필요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불리함을 그렇죠. 네, 인권적으로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실체적
실질적 진실? 예, 실체적 진실에 기초해서 형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어떤 미운 털이 더 박혀가지고 뭐 벌을 더 받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제 상황을 드라이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 네, 객관적 사실관계만 가지고 판결을 하게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네네. 거죠. 뭐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뭐 공격적인 태세를 취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거는 변호사 뽑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정치인 뽑는 거잖아. 네, 네, 정치인이 뭐 자기 필요에 따라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변호사나 정치인은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근데 변호 이력에서 이제 특히 조수진 케이스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되면은 이건 사실 저 사람이 정치할 만한 그런 감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면서 인권 변호사 이력을 내세웠을 때 이 사람들이 인권 변호사적인 면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송영길조차 네, 네, 네. 그랬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이제 유능한 어떤 인권 변호사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정계 입문하는데 이제 크게 껄끄러울 게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되란 말이지. 그리고 이 이재명 당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호사 상당수는 또 이재명 변호사거나 아니면 이재명 측근 변호사들이 또 다 지금 공천 꽂혀 있는 상태니까. 아, 너무 많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변호사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더 나빠지게 생겼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게 말입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까지 또 문제 삼을 건 아닐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덧붙이자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식 공천을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이제 당내에서 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다선 의원들을 어떤 적폐로 규정을 했잖아요. 차근차근 작업을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다선이라는 이유로 잘린 사람들이 이번에 공천에서 튕겨나 뭐 잘린 사람들이 잘리거나 이제 컷치기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전해철도 그렇게 잘린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양문석한테.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다선들을 다 쳐내고 이렇게 이제 꽂아 넣는다고 칩시다. 이러면은 지금 저 당에는 국회의장할 사람이 없어요. 상임위부터 상임위원장부터 걱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상임위원장이 3선인가 그렇죠? 보통 3선부터 네. 하죠. 예. 없어 진짜 뭐 제대로 뭘 국회에서 이제 정말로 역할을 맡아가지고 할 만한 의원들을 좀 못 키우는 거야. 지금 다 잘라버리고 나면은 이러면 또 할 수 있는 게 방탄밖에 없어지는 거야. 방탄만 잘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거죠. 뭐 말로는 윤석열 정권 맞겠다고 뭐 지금 아까도 박주민인가 뭐 SNS에 글 올렸던데 뭐 절대 과반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그 윤석열 정권 막을 만한 능력 있는 의원들 다 잘라내고 문수로 막나 그 과반 가지고 결국 또 저 체포동의안 부결밖에 못하지. 차라리 총선을 보이콧하지. 총선 보이콧하고 그냥 그 선동해가지고 시위나 하던가. 선거 뭐하러 하나 그러면. 그러다가 이재명 잡혀가. 이재명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잡혀가는 건데. 사실 이 좌파 스타일 아닙니까? 이재명 감옥부터 보내고 희생양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진보당 계열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있겠죠. 전통 스타일 아닙니까? 네. 전통의 빌드업. 자 이제 그리고 이번 주에 이재명이 진짜로 이거는 난 그 영상 보고 진짜로 이거 뭐냐 싶더라고요 진짜. 미친놈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제 다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3월 20일 날 이제 그 군산 구시청 광장 앞에서 이제 유세를 하면서 이거 어디 읽기도 싫다. 읽으면 읽지 말자 이거. 네네. 망언을 했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는. 네네.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이제 그 신군부 그때 전두환 그 군벌이 벌인 이제 광주 학살을 이거를 빗대 가지고 이제 그 앞서서 황상무가 뭐 있지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 전 시민사회 수석이 이제 잘렸으니까. 네. 황상무가 이제 그 저기 언론인들 모아놓고 옛날에 뭐 자기 옛날에 그 안기부에 있었는데 언론인들 뭐 뻘소리 하다가 허벅지에 칼 2방 맞더라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지. 그렇죠. 그게 뭐 80 몇 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네. 88년인가 네. 뭐 그 압구정 근처에서 네. 경제신문 기자가 한국경제신문인가 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예, 갑자기 허벅지에 사심이 2방을 맞았다고. 네.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농담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 협박 맞지. 조폭들이 그런 식의
화법을 잘 쓰잖아. 근데 이재명다운 디테일이 하나 숨어 있는 게 이재명이 한 얘기 중에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농담입니까? 생선 회칼로 기자 허벅지를 찔러대는 것이 농담입니까? 겁박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네. 이 황수석이 얘기한 거는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니들도 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분위기를 잡았다면은 그런 식으로 겁박을 한 거지. 근데 이재명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가 보면 황상무가 직접 사시미를 들고서 기자 허벅지에다 칼을 댄 줄 알겠어. 그러게. 근데 되게 이재명다운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게. 더 자극적이고 네. 뭔가 더 나쁜 일을 한 것처럼 네. 과장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이걸 여기다 이제 그 방어 논리로 이제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이 보면 이제 이거 빗대 가지고 비판한 거다. 황상무 발언을 비판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황상무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농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빗대 가지고 비판한 거라는 그 논리가 성립을 하면 황상무도 농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그냥 농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비판이 안 되니까 이게 그냥 빗댄 거라고 뭐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황상무의 말을 제대로 비판을 못 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면이 있고 이게 또 뭐 미러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러링이 잘하는 거냐 그게 정치인이. 아니 그리고 이건 대중 연설에 이거는 나가서 미러링이라 그러면 틀린 미러링이에요. 미러링을 그렇죠. 하려면 황상무한테 대고 해야 되는 거야. 황상무한테 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뭐 예를 들어 과거에 그 저기 뭐 이승만 때 이승만 때 케이스로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지 그 대통령 백 믿고 막 깝치다가 시민들 열받아가지고 데모하고 들어와가지고 데모하고 들어오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살한 새끼가 안 했었지. 이기붕이라고 알란가 몰라. 이런 식으로 황상무한테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아니야 이기붕 근데 자살 안 했잖아. 이기붕 자살이야. 자살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들한테 총 맞아 죽었는데 양자가 총 쐈잖아. 근데 그게 그 전에 이기붕 부인이 죽고 싶다고 그러면서 수면제를 왕창 털어 넣었대. 지금 그래서 이제 자살설이 가장 그러니까 그 정확한 사인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르는데 자살설이 가장 그 신빙성 높은 설로 자살설도 있다. 네. 설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종 사연은 그러니까 먼저 이미 죽었는데 거기도 총 대고 총 두 방씩 쏘고 아들도 아들 총으로 자살했다. 그게 가장 지금 이제 그 신뢰성 높은 이야기로 그렇게 간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이라고 보는 뭐 자살이든 타살 아들한테 죽으면 자살은 마찬가지지 뭐. 그리고 아니 오히려 이제 그 옛날에 뭐 야인 시대나 네. 아니면은 그 뭐야 유지강이 쓴 그 무풍지대 네.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안 죽으려고 이렇게 막 네. 바둥을 하는데 그냥 깔끔하게 가십시오 아버지 하고서 그냥 빵빵 쏴서 죽이고 나도 자살 이런 거잖아. 좀 더 이제 극적인 그런 테이스트를 가미한 게 아닌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번 케이스를 꺼내가지고 네네. 대통령 믿고 깝치다가 그렇게 뒤진 놈이 있지. 이분이라고 알란가 몰라 뭐 이런 황상무한테 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건 미러링이 맞아요. 네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협박하는데 너 그러다가 네가 뒤지는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광주 시민들 앞에서 광주 학살 얘기 꺼내가지고 이게 농담입니까? 라고 말하고 이게 뭐냐고 대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협박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총선 때 민주당 안 찍으면은 또 그렇게 대가리 깨집니다. 윤석열한테 대가리 깨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뭐 그렇게- 이 얘기인 거지. 그걸 암시하는 걸 수도 있지 충분히. 뭐는 짓입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이제 이건 진짜 끔찍하게 광주를 모욕을 한 건데 문제는 이 자리에 있던 그 군산 시민들이 막 군산의 개딸들이 좀 말하자면은 같이 웃고 환호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말입니다. 듣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5.18 유공자 그렇습니다. 네. 유가족 같은 그 단체들 5.18 관련 단체들에 항의를 넣었죠. 예 이런 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냐 항의를 넣으셨는데 또 막상 또 5.18 단체들은 이렇게 뭐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지금 정치적 문제냐고 모욕한 건데 모욕당했는데 네. 그렇게까지 재차 항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죠. 5.18 단체들 이미 뭐 조폭들 손에 접수가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권 단체로 변질이 돼버렸다. 네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체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깔깔깔대고 이제 뭐 호응을 할까? 단순히 그 이재명에 대한 팬심일까? 그렇게까지 가게 된 뭐 이유가 뭘까? 이제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제 나름으로 생각해본 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이게 낙검수 시작할 때 네네. 그때 이미 이제 이렇게까지 갈 거라는 걸 예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서 낙검수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낙검수가 이제 그 최초의 토너에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한동안은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떠올랐던 건 네, 아니죠. 그게 네. 이제 그 처음에 그 한겨레 TV에서 했던 뉴욕 타임스의 이제 뉴욕 타임스의 그냥 팟캐스트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뉴욕 타임스의 정봉주, 그 김호준, 김영민 셋 다 나왔거든. 그래서 한겨레 TV, 뉴욕 타임스 거기 이제 유튜브 영상이죠. 거기서 했던 얘기를 낙검수에서 똑같이 반복을 했어. 근데 그건 이제 정치 평론이었거든. 그때 했던 거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정치 평론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는 그렇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다만 처음에는 그놈의 BBK 설명에 엄청 공을 많이 들였죠. 그리고서 이제 뭐 4대강. 그런데 이제 그 BBK나 4대강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 이제 정봉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평론에 가까운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정치 평론가의 평론에 가까운 이야기고 정봉주가 봉도서라 그러면서 자기가 뭐 정치 뭐 선거 관련 예측한 거 다 맞춘다고 그렇게 이제 캐릭터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다지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확 뜬 게 그 저기 뭐야 주진우가 투입되면서부터였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구야 조용기 뭐해서 뭐 나비 부인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오고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취재한 것들을 풀면서 그다음에 막 그 조폭 얘기도 막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낙검수가 이제 정치 평론 방송에 가까웠다면은 주진우 투입되면서 르뽀로 이제 장르가 살짝 바뀝니다. 맞아. 근데 르뽀를 이걸 되게 이제 예능적으로 잘 풀어낸 거야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쓰는 언어들도 굉장히 이제 그 일반적인 은어 같은 거 많이 쓰고. 그 전에는 좀 고어체 문어체에 가까웠다면은 점점 고어체로 바뀌어 나가는 거지 방송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뭐 언어도 많이 쓰고 이제 뭐 비속어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그 테이스트를 이렇게 일반 시민들의 어떤 입맛에 맞춰가면서 썼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정말로 목말랐던 게 그거였던 거예요. 사실은 정보가 통제돼 있으니까 이명박 시절에 정보가 통제돼 있다고 느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방구로서 이제 주진우가 투입되면서 낙검수가 해방구로서 작용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막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네네. 그런 것들을 쉽게 풀어내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저렴한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쉽게 설명을 해나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져 간 거야. 그 익숙해져 간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 전반이란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제 기존 평론이나 정치권에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되냐면은 저 사람들 너무 말 잘난치 한다. 너무 딱딱하게 말한다. 재미없게 말한다. 쉽게 알아듣게 말할 수 있는데 일부러 권위를 세우려고 저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그 어떤 언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정치권에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응하기 시작한 게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뭐 정봉주는 그 당시에 이제 장외 정치인이니까 논으로 치더라도 정청래 같은 인물들이 이제 거기에 부응하려고 이제 슬슬 들이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이제 10수년을 지나왔는데 그렇게 10수년을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이 이재명이 어떤 이런 민주당 지지층들의 니즈 말하자면 유튜버나 팟캐스터식의 화법에 익숙한 정치인을 찾는 그 니즈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정치인이 된 거예요. 이재명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상호 작용하는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명이 지지자들의 수준을 떨구고 지지자들의 수준이 이재명의 수준을 더 떨구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악의 시너지를 계속 내는 거지. 네네. 저는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뭐 사실상 문파랑 개딸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차이나는 지점이 사실은 누구를 지지하냐 그 차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를 지지하냐가 굉장히 차이가 큰 게 이 개딸들은 이재명에 의해서 더 과격해지는 거예요. 계속 가이드라인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의 한도를 점점 낮추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지지하는 지도자들은 선을 절대 넘지 말라고 계속 스스로가 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과격해지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선이 그래도 있는 편이라고 상대적으로. 그건 지도자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악의 시너지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또 근데 이 와중에 또 어제 또 이재명이 또 엄청난 소리를 했어요. 네네네네. 어제 충남 뉴스 중에 이제 뭐 외교 이야기하면서 뭐 왜 중국을 찝쩍거리냐 그냥 쎄쎄
대만에도 세스 하면은 된다. 谢谢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문제 우리가 왜 끼어야 되냐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왜 끼어야 되느냐? 이거 뭐 간단하죠. 우리 지금 계속 불경기 겪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의 실책이 굉장히 크지만은 외부적인 요인 두 가지잖아. 중국이랑 우크라이나 아니야. 우리가 계속 장기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이유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랑 관계가 없어? 이 두 나라가? 참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이건 이제 철저하게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발언이에요. 근데 선거 유세라는 거는 사실은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 당은 이렇습니다라고 알리는 게 유세잖아. 근데 이재명은 유세랍시고 가가지고는 개딸들 모아놓고 개딸들한테만 들어먹힐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한테 한마디 하자면은 네. 도대체 그러면은 외교는 왜 하니? 뭐 다른 나라한테는 스트레스 안 해도 미국한테는 각서울 모양인갑지 뭐. 아, 나 참. 뭐라는 건지. 그러니까 스스로 뭐 전 국민이 다 낙곰수 듣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화법으로 참 진짜 환장하겠다. 환장할 일이 아니지.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 사실. 이래야지 우리가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아, 네. 네. 뭐 그러길 바라는데 참, 어쨌든 사실 그 큰 방탄, 작은 방탄 다 방탄인데 조국 혁신당이 그렇게 지금 지지율 20% 후반을 훌쩍 넘는 그런 지지율을 얻는 것도 좀 사실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뭐 그 조국당 같은 경우 지금 뭐 정책으로 내놓은 게 제일 처음에 건 게 대학 뭐 교육의 공정, 네, 공정을 얘기를 했는데. 입시 공정 이야기했는데 그때 어이가 없었고 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그걸 내세웠나 싶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다 보면 뭐 검찰 어떻게 하겠다 그 소리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민주당을 저희가 뭐 견인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견인해서 최종 목표는 윤석열 탄핵 아니야 거기로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조국 개인 복수하려고 당을 만든 거고. 그렇죠. 사실 방탄이고 리벤지고 네. 뭐 그냥 그런 거죠. 네. 사실 송영길이랑 뭐가 달라? 네. 송당이랑 네. 조국 혁신당이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다른 데면 송영길은 빵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랑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근데 민주당이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굳이 그래, 그러니까 편의상 뭐 민주 진보 진영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 주류층 대다수가 지금 수준이 이런 거예요. 지금. 심각하죠. 네. 심각하고 그냥 윤석열만 갑갑하죠. 때려잡으면 네. 되는 거야. 윤석열 때려잡는다고 좋은 세상이 올까요? 제 말이 말입니다. 네. 네. 참 걱정됩니다. 네. 이게. 때려잡지도 못하지만은 게다가 그게 지금 40, 50대이잖아요. 지금의 네. 40, 50대. 네. 60, 70대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의 여당 지지자가 대다수. 네. 40, 50대는 그냥 민주당. 묻지만 민주당. 묻지만 민주당. 20, 30대가 희망이지 어떻게 20, 30대가 그나마 희망인데 안타까운 게 머릿수가 제일 적어. 네. 막 큰 소리를 치고 싶어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40, 50대는 60, 70대는 뭐 좀 그 맨날 그 지금의 60, 70대 이상 분들을 비판을 해왔으면 본인들은 좀 안 해야지. 어쩜 이렇게 똑같이 그러냐. 더해. 저는 어떻게 보면 더 한다고 네. 할 수도 있지. 예. 더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판단력 없고 그냥 맹신하게 돼버린 걸로는 더 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그렇게 흘러간 맥락이 그 나름의 또 맥락은 있긴 한데 나도 똑같이 겪었던 사람이니까 왜 이렇게 띨빵하냐라고 난 얘기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거기서 참 2010년에서 멈춰버리면 어떡해. 그 낙곰수 2010년에서 멈췄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0년에서 멈췄으면 적어도 양문석 같은 새끼는 쳐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아 그러네. 네. 그것도 아니야 지금. 그것도 아니야. 네, 그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은 네. 그걸 살려둔다고. 그 40, 50대한테도 저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당신들은 그 자리까지 왜 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뭘 지키려고 거기에 있는지. 지금 그러니까 지켜지고 있는지. 당신들이 원하는 가치가 지켜지고 있는지.
이재명이 그걸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맨날 그 5월에 봉화마을 가가지고 막 울면 눈물 질질 짜면 뭐해? 뭐해? 그 양문석 저러고 있는데 양문석 공천 받았는데 양문석이랑 같이 손잡고 울지 막. 양문석 봉화 내려가서 사진만 찍고 올라왔잖아. 30분 동안 30분 있다가 갔다 왔다 그러더라. 에휴.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선거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선거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어제 3월 22일자로 네. 후보자 등록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일부터 4월 1일까지가 재외국민 투표예요. 재외국민 투표는 빨라 굉장히. 네네네. 근데 재외국민은 아마 비례만 해서 그럴 것 같아요. 지역구가 없으니까. 맞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후보 따로 이제 공부를 나갈 게 별로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또 표가 한국으로 넘어오는 시간이 네. 필요하니까. 네. 네네. 그리고 이제 27일 날 그 후보들이 선거 벽보를 선관위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8일이 이제 선거 기간 개시일입니다. 자, 공식적인 28일부터 네. 이제 4월 4월 9일 자정까지죠. 예. 그래서 29일 날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돼가지고 31일 날 이제 투표 안내문이 이제 발송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공보물 동봉된 거. 그리고 4월 2일에서 5일까지는 선상 투표. 배 타고 나간 사람들. 네네네. 투표 기간이고 그리고 이제 4월 5일에서 6일은 사전 투표일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10일 날 투표 개표를 한다. 빠듯합니다. 이제 진짜로 한 2주밖에 안 남은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늘 녹음 제외한 선거 전까지 할 수 있는 녹음이 이제 2분 남은 거니까. 2분밖에 안 남았네. 네, 빡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이제 그 총선 기호가 확정이 됐어요. 네,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뭐 쭉 보면 1번은 이제 뭐 민주당이고 2번은 국힘이고 3번은 그놈의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에서 당원들을 왕창 꿔줘가지고 그리고 4번은 또 이제 국민의 미래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5번은 녹색정의당. 녹색당이랑 정의당이 합치면서 그 의석수가 6석이 됐죠. 네, 그렇죠. 그리고 6번이 이제 새로운 미래가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요 1번에서 6번까지 6개 정당은 지역구가 5석 이상이거나 4년 전 총선 비례 득표율이 3% 이상이기 때문에 전국 모든 지역구 비례 선거에서 통일된 결을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역구 말고 지역구 후보 지역구 투표 용지에는 지역구 따라서 뒤에 이제 무소속이나 군소정당들은 기호가 들쑥날쑥해질 수가 있어요. 순위가 바뀌어요. 네. 그런데 우리 당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느 전국 어느 지역구든 간에 다 6번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국힘, 녹색정의당 다음에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이제 실질적으로 투표 용지를 받아보면은 제일 상단에서 네 번째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당 위치는. 네 번째. 네. 그런데 개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 기호는 7번이지만은 지역구 출마자들은 들쑥날쑥한다. 그 지역구 출마자가 몇 명인지 무소속 몇 명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런 점에서 보면 그 이제 마지막에 들어와 주신 서른 의원이랑 오영환 의원의 역할이 컸다. 그렇죠. 그분들 없었으면 우리도 이거 통합 왔다 갔다 해서 통합기호 통일기호 못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선거에서 많이 이점을 얻었고 그래서 6번이 됐다. 네. 그리고 또 25일 날인가 이제 또 그 선거 지원금 들어오는데 한 20억 이상의 선거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앙당 차원에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역구 나가신 분들 다 지금 물량이 인력도 딸리고 자금도 많이 딸리기 때문에 자본도 필요하고 후원도 많이 필요하다. 뭐 이건 우리 당의 파이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걸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근규 후보님께서 제안하신 그 만만회. 네. 네, 그걸 계속 꾸준히 네.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후보 네네. 10,000원씩 후원하기. 네네. 그만 해도 사실 뭐 부담이 작지는 않지만은 개개인별로 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고 뭐 또 이제 자본 뛸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뭐 자원봉사 뛰시고 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홍보 같은 것들은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 관심과 실질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비례 관련 선거 기호 관련해 가지고 기사를 보면은 송영길당은 언급이 안 되고 있어. 그러게요. 이래 공식 창당 못한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면은. 아니 근데
아니 얘네 그 비례 후보도 있잖아. 후보도 있는데 모르겠어. 뭔가 절차적으로 아직 미비해서 그런지 모르겠어. 잠시만 다시 한번 보죠. 선관위 사이트를 다시 한번 보면은 성일당 있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가락특권 폐지당, 국민주권당, 기독당, 기후민생당, 내일로 미래로, 노동당, 대한국민당, 민중민주당, 새진보연합, 있네. 소나무당. 기호가 없죠. 소나무당도. 근데. 기호는 모르겠고 기호까지는 여기서 안 알려주니까. 근데 후보가 지역구 후보 2명 나왔네. 2명이나 있네. 지역구 후보 2명이나 있어요. 거기도. 대단한데. 네. 광주에 1명 있고. 송영길이 그 광주인가? 송영길이 맞아. 광주 나간다 그랬지. 전남에 1명.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구가 2명 있고. 유세도 못 하는데. 그렇죠. 출마해서 뭐 하겠다는 거지. 예전에도 뭐 그 국민의힘 계열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옥중 당선이 된 역사가 있긴 하죠. 정윤결은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시대가 다르고 뭐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당의 그 선거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저께죠. 어제죠. 이제 20일 날 그 선대위 회의 모두 발언 중에 이제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당의 이제 총선 슬로건은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고랑 그리고 이것 접속사를 사용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다른 말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는 현재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그리고 그리고는 앞으로 우리가 제시해야 될 비전, 요 2가지를 이제 의미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들도 많이 좀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도 그래도는 한번 비슷하게 제목으로 써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였지 우리가?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한번 썼던 적, 그래도는 한번 썼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래서인지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거 그래도와 그리고 요걸 써서 이제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네네. 지금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니까 이 기호 6번 가지고도 뭐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이제 따끈따끈한 거는 유캔두잇이었죠. 네, 이제 그 트위터에 끌레님이 제안하신 건데, 네네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참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캔두잇으로 이제 그 여러 뭐 당에서 공식으로 아직 만든 건 아닌데 웹자보, 당원들이 만든 이제 그런 개인 제작한 웹자보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호 6번이 이제 원래 손으로 표기를 하려면 한 손은 안 되잖아요. 6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새끼 손가락들은 이제 주먹진 손에서 이제 약속 포즈죠. 말하자면 약속 포즈로 6을 나타내 보자. 그런 이제 제안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요 약속 그 포즈의 손 모양으로 6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웹자보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우리가 잘해요. 우리 지지자 그룹이 잘해요. 뭐 문파 시절부터 유명했잖아요. 이건 왠지 핑클 느낌인데? 뭐 이미 그런 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약속해줘 그 밈도 나오고 있고. 이제 뭐 핑클 느낌이 없대. 근데 괜찮잖아.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 그렇지, 약속 지키는. 네, 약속 지키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죠. 자, 그래서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고, 아무튼 이제 각 지역 후보들마다 다들 지금 물량, 인력, 자금 모든 면에서 지금 부족하다, 도움을 요청하고, 심지어 이낙연 대표님조차 광산에 내려서 살아달라, 20일간 살아달라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 그리고 광주 북구을 가서 네. 부글부글 할 수 있게 해달라. 부글이니까. 북구을이니까 부글부글 그렇게 만들어달라. 네, 그런 말씀을 대표님 하실 때마다 박병석 그 후보가 막 한숨을 푹푹 쉬는데, 그건 저도 매우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아예 이제 확신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심이다. 네. 이낙연 대표님은 이 아재 개그에 정말 진심이다. 정말 좋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셔. 항상 그렇게 이제 말씀을 던져놓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교란하는 표정을 보면서 되게 흐뭇해하시거든. 뿌듯해하죠. 의기양양한 그런 표정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것도 우리는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까지 다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럼 뭐 그거 바꾸라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바뀝니다. 그게 이낙연이야. 지금 또 대표님 연세가 있지 이미 이번 생엔 그런 겁니다. 지지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그런 모든 존재입니다. 면을 안고 가야 되고 모든 면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지자는. 네. 네. 그리고 그거 우리 이번 주였나? 하여튼 우리 단가 나왔잖아요. 단가 나왔죠. 단가가 네. 발표됐죠. 네. 단가 왜 이렇게 어려워? 뭐 근데 단가는 우리 부르라고 나온 노래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원래는 우리 뭐 전당대 같은 거 하면은 사실 단가도 부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불러본 적 없는데요. 그런 저 거 민주당 단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조직 단체 노래 다 이거는 싫어함. 단가는 네. 이제 완전히 뭐 챌린지화 돼 버렸어 이제 어려워서 이게 처음에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몇몇 분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그래다가 나중에 그 최재형 인재님께서도 단가 어렵다고 트윗을 한번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어려운 거구나. 단가는 감상용입니다. 감사 왜? 저는 어렵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쉽게 만들었으면 어디 가서 부르라고 그랬을 텐데 난 그런 거 싫어하거든. 부르지 말고 들어 그냥. 이렇게 녹음된 거 틀어주고 공식에서 틀어주면 이렇게 숙연한 마음으로 딱 들으면 되는 거야.